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사진입니다. 자살한 김광석이 영정사진에서는 저렇게 씩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가슴 아프게 했다 이거죠. 여기서 어떤 모티브를 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팔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석규가 사진사죠, 그죠? 사진사가 자기 영정사진을 준비하잖아요. 올 사람들을 위해서 미소 짓는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김광석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미리 웃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식의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제 허진호 감독이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요. 참 좋다, 그지? 참 이뻤던 3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통점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남자들이 다 그 스타일이 어떤지 아시죠? 절대 이 멋슬 이런 거 없죠. 그런 거래야 이게 어울린다는 겁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속의 사진사 정원은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아무에게도 상처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아 늘 밝고 따스하고 담담하고 넉넉하게 웃으며 삽니다. 이게 제가 정리 내려본 한석규의 웃음 4종 세트입니다. 그러고는 남은 자들을 위해 사진관을 혼자 조용히 정리하면서 미소 띤 얼굴을 자신의 영정사진으로 준비해 둡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정작 정원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주차관리요원 다림, 심은하는 사진관에 걸린 자기 사진을 보고 환하게 웃습니다. 소통은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사랑을 가슴 밖으로 내비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보는 우리의 가슴이 더욱 아려오지만 한편으로는 참 촉촉하고 따스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같은 센티멘탈리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일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영화는 인공적인 조명도 배제한 채 거의 자연광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영화를 자연광으로 찍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여배우들한테는 아주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여배우들은 이 반사판이 때려줘야 그래야 피부가 뽀사시하게 이렇게 살아나는데 자연광으로 버틸 수는 없는데 은하는 버틴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어쩌면 신화가 더 필요했었는지 몰라요. 고 김광석이 이 영화의 한 연결고리죠. 또 한석규가 여기서 요절하는 것으로 영화 속의 내용이 되어 있죠. 실은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인 유영길 씨도 이 작품을 자신의 영정 마냥 유작으로 남긴 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세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석규의 영정 사진으로 준비해 놓은 거죠. 은하는 웃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밝음과 서늘함, 그 촉촉하고 따스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8월의 크리스마스에 내리는 한방눈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는 8월의 크리스마스란 제목이 더 제격이 아닐 수 없다. 난 이 영화가 즐거운 편지였으면 망했다고 생각한다.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런 이질적인 느낌, 그 역설적인 느낌,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한편으로는 차갑고 한편은 촉촉하고 한편으로는 밝고 그런 것들이 모여진 제목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한석규가 남긴 이 한마디입니다.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는 걸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사진 그러면 추억이죠, 그죠? 그러면 한석규인 나는 추억을 담아서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사진을 찍을 때는 이건 추억이야 하고 찍나요?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은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고 가장 기념해야 될 순간이고 그래서 가족끼리 와서 무슨 뭐 100일 기념 사진을 찍고 막 그런 황홀한 순간이죠. 여러분들도 사진 찍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 막 이러고 찍었잖아요. 찍고 나서 찍은 사진들은 다시 추억의 갈피 속으로 들어가서 잊혀지고 말다가 어느 날 가끔 꺼내보는 거죠. 그렇다면 한석규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할 때만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지. 근데 식고 나면 사랑은 추억처럼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과 나는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했으므로 이 말 이해되죠. 얘들이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사랑을 걸진 않았다고.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추억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다. 내가 당신과 사랑해서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마치고 간다면 추억으로 남았을 텐데 추억으로 남기지 않고 사랑으로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고맙다. 사랑했지만 사랑해주지 않아서 고맙다. 그래서 이 영화 전체는 역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석규는 자기가 자기 사진을 찍어놓고 그리고 시문화 사진을 따로 찍었어요. 그죠? 둘이 같이 찍으면서 추억의 사진을 남기지 않았어요. 둘 다 각자 미소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그 사진을 보면서 사진으로 소통하고 말 뿐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시한부 인생으로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신양이 봤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이들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영화의 미학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영화가 아니라 바로 이 정원이 남긴 이 말 한마디입니다. 이게 왜 즐거운 편지랑 연관되는지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머리가 모자랄까요? 이 영화를 안 봐서였을까요? 사실은 즐거운 편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즐거운 편지의 시와 지금 저 정원이 남긴 한마디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시를 한번 봅시다.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한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이게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입니다. 맞죠? 황동규 선생은 1958년 시단에 데뷔합니다. 이 황동규를 뽑은 사람이 바로 미당 서정주예요. 미당 서정주는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신의 시인 하나를 이렇게 추천했어요. 지성을 서구적 기질에 의해 흉내낼 줄밖에 모르는 이런 세태 속에서 아주 귀하고도 중요한 지성의 움직임을 발견했다. 이 시는 굉장히 지성인이 쓴 거다라고 고평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지성의 주인공은 약관의 나이 20살짜리 대학생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는 그보다 앞선 1956년 그의 고3 시절 연상의 여대생에게 바친 시로서 졸업 때 교지에 실었던 작품입니다. 완성도가 만족스러워 글자 한 자 덧붙이지 않고 현대문학에 내밀어 당당히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가 바로 율곡입니다. 아니구나. 이가 바로 황동규입니다. 자, 고3 때 쓴 시예요. 그것도 연상의 여대생을 짝사랑해서 쓴 시예요. 이게 서정주 눈에는 대단한 지성인이 쓴 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시하면 말이죠. 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미당이 어떻게 이 시에서 지성을 읽고 깜빡했을까? 어떻게 이 고삐리는 이런 시를 남길 수 있었을까? 황동규는 1938년에 소설가 황순원 선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사실을 황동규 선생은 아주 밝히기 싫어했어요. 서울대에는 인문대에 2명의 동규 선생님이 계셨어요. 국문과에 박동규 선생님이 계셨고 영문과에 황동규 선생님이 계셨어요. 박동규 선생은 박목월 선생님의 아들이었고 황동규 선생은 황순원 선생의 아들입니다. 둘이 너무 친해서 아들 이름을 동규로 짓자고 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에 지나지 않는데 황동규 선생은 황순원 선생이 소설이잖아요. 황동규 선생은 시인이었고요. 박동규 선생은 소설 전공이었고 박목월 선생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동규 선생은 박목월 선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금까지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나의 아버지 박목월 모골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동규는 자신은 자신일 뿐 황순원 선생과의 연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점이 달라요. 황동규 선생은 굉장히 자의식이 강합니다. 중고교 시절
클래식 음악에 빠져 작곡가를 꿈꾸다가 청음은 뛰어난데 발성에 자신이 없어서 음악의 꿈을 접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해가 안 가셨습니까, 지금? 성악가라면 모를까? 아무튼 이해 못할 이유로 그 꿈을 접고 대신 문학의 뜻을 두게 되었다고 하니 우리 편에서는 얼마나 다행한 잘못된 선택인지 모릅니다. 여하튼 앞서 본 것처럼 고3 시절에 한 살 위의 여대생을 짝사랑한 나머지 이 시를 지어 보내고 그러면서도 그 뒤 1957년 서울대학교 물리대 문학부에 수석 입학.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실은 시인을 이해하는 데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뭐 공부 잘한다고 좋은 시인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공부를 핑계로 낭만을 핑계로 공부를 포기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극이 되라는 의미에서 제가 굳이 이 사실을 밝혀두는 겁니다. 만렙 찍고 서울대 가라 그 말이야. 이건 뭐 만렙 찍는데 공부가 방해돼. 공부를 했더니 게임이 방해돼. 그러지 말고 황동규 선생처럼 여대생 연애하고 서울대 갔다. 물론 죽는 일은 아니다. 밝혀둔 겁니다. 그리고선 지금까지도 시인으로 계십니다. 아무튼 애누리 없이 말해 18살짜리 애송이가 쓴 시이지만 국민의 애송시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시는 사실은 충분히 조숙합니다. 아까 1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문장이 실은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꽤 긴 호흡의 문장이고 이러면 시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주 유연하게 잘 읽히면서 잔잔하고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아주 능숙한 솜씨고 그냥 읽다 보면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 그냥 멋있어 보이다가 따져보면 힘든 시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홀려서 이 시를 자신들의 연애시로 삼는 겁니다. 대개 연애시들은 여러분 따져보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들으면 탁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연애시로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다시.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쉼표도 하나 없이 썼어요. 그렇다고 이 시를 누가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이렇게 읽을 리는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잘 읽히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 뒤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수줍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둠 속에 헤매일 때 그때는 내가 나타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무슨 얘기일까요? 난 꽃비리, 누나는 여대생. 나는 누나의 전면에 나설 자격도 없어. 누나 앞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 서울 법대생. 응? 복학색 사망, 그럼 별론가? 그런 쟁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자기는 나설 수가 없어요. 나는 누나 배경에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시에는 어떤 트릭이 숨어 있냐면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뭐라고요? 사소한 일일 것이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늘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렇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죠? 늘 뒤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니까 사람이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지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공기가 굉장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황동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누나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항상 배경에 있으니까.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 같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아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것도 가끔이야? 항상.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항상 여러분의 등 뒤에서 오늘도 쇠가 빠지게 돈을 벌면서 여러분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아버지, 어머니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만나는 사람이니까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부모인 겁니다. 여러분은 굉장한 걸 꿈꿀 수가 있어요. 어떤 거? 자, 여러분 애인? 장동건 꿈꿀 수 안 되나 이제? 누구든 꿈꿀 수 있어요. 스타를 꿈꾸세요. 눈은 높아야지 뭐. 일단 거울만 안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장동건
이영애 꿈꾸세요. 근데 정작 장동건, 이영애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한없는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장동건이 무슨 도움을 주실 것 같으세요? 동건님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아무 능력이 없으세요. 그때 어떤 사람? 항상 내 뒤에 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신비한 것과 신기한 것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빠지기에는 신기한 게 일단 최고예요. 멋있잖아요. 이것은 마술이다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죠.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난 지금도 뭐 새로운 마술 필요 없어요. 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여자가 배가 이쪽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난 그게 여전히 신기해요. 알죠? 3단 분리 케이크. 몰라요? 이거 나갔다 들어오는 거? 그거 여러분 알아요? 난 지금 봐도 신기해요.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죠? 나 어렸을 적에는 유리 갤러라고 하는 초능력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유리 갤러 쇼를 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TV 시청자들을 다 TV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가족끼리 나와라. 그럼 내가 유리 갤러인 내가 다들 집에서 숟가락 하나씩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염력을 불어넣어요. 휘어라, 휘어라. 그러면 집안의 숟가락도 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집도 준비했죠. 우리도 열심히 집중했어요. 휘어라, 휘어라 하는데 유리 갤러가 그냥 스튜디오에서 화내는 정말 숟가락이 엿가락처럼 휙 늘어져요. 또 한 번 휙 늘어져요. 내가 열심히 안 돼요. 왜 안 됐을까요? 정성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무당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무당이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일 뿐이에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우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올 때까지 했거든요. 알아듣나 지금? 응? 유리 갤러는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시계를 갖고 오래요. 그러면 자기가 시계를 멈춰 그럼 멈춘대요. 다 같이 믿으시고 멈춰 그럼 시간 멈춘대요. 정말 스튜디오 시계가 딱 멈춰요. 우리 집 시계는 또 가요. 얼마나 제가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막 여기저기서 간증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집 시계 섰다. 우리 집 숟가락 휘었다. 난 안 됐는데. 물론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그것이 모두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추억 속의 그 인물을 저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인구가 수십억이 되는데 확률상 그런 사람 하나쯤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초능력자 있겠지 뭐. 나 그렇게 믿을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유리 갤러가 우리한테 해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신기하죠.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멀쩡한 우리 집 숟가락을 못 쓰게 만든 겁니다. 멀쩡한 기계를 멈춘 겁니다. 그건 신기한 겁니다. 배가 옆으로 나간 건 좋은데 들어왔으면 위장이 낮거나 변비 탈출 그런 건 해줘야 나갔다 들어온 보람이 있는데 아무 일도 변화된 게 없어요. 신기한 게 우리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비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이 세포가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그게 신비한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게 신비한 겁니다. 비가 오는 게 신비한 겁니다. 늘 벌어져서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황동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나, 나는 누나의 배경에 불과해. 늘 누나의 뒤에 있었지. 단 늘 있었지. 그래서 누나는 나의 존재를 모르지. 지금 내가 나 앞에 나서면 누나는 모르겠지. 그러나 정말 누나가 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는 누가 도움이 되지? 그때는 나를 불러주라고요. 그럼 내가 그때 가서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 오랫동안 바람이 불고 해가 지는 것처럼 지내왔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그때 가서 내가 부를 거야. 누나, 내 여자니까. 그러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게 연애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 이거는 아마 그 여대생이 저거 받아보고도 연애신지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그지? 수준이 어쨌는지 몰라. 근데 상당히 그런 뜻이 많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쉬운데요. 쉽진 않지만 이해가 가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가. 매일같이 변함없이 일어나서 사소해 뵐 뿐이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굉장한 일이 또 있을까. 오늘 해가 지지 않으면, 오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큰일 아닌가. 그 엄청난 일이 그것도 매일같이 벌어진다는 것은 실로 경이 그 자체라야 옳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악마 같은 짓을 했어도, 아무리 상처를 주는 일을 했어도, 아무리 늑대처럼 지내고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은 배경이 돼주고, 어느 날은 배경이 안 돼주고, 어느 날은 바람이 불고, 어느 날은 바람이 불지 않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식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선택한 사랑이라면 까짓 건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나만 얘를 선택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얘도 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선택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정리할 수 있으면 나라고 고민 안 해봤겠어요? 아들아, 우리 일단 별거를 하자. 우리 냉각기를 갖자. 너의 사춘기 동안은 우리가 각방 생활을 하자. 그리고 나서 뭐 합의하여 호적을 파가든 입양을 하든 뭐 그러자.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선택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항상 얘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의 배경이 돼주는 일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게 경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해야지. 남녀 간의 사랑? 그건 사랑도 아니죠. 거기에 비해 보면.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등 뒤에 서서 얼굴 한번 제대로 비치지 못한 처지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사소한 사랑이야말로 위대하지 않은가? 다만 늘 그대 뒤에 있으니까 그대는 모르는 거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게 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몰라주는 거지. 하지만 그대여, 그대가 찾는 위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굉장한 사랑을 찾고 또 기다리는가? 그래, 당신은 장동건을 꿈꿀 수 있다. 당신은 이영애를 꿈꿀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가 진정 어려운 일에 부닥쳐 한없는 괴로움에 빠질 때 그때 그대를 도울 사람, 그대가 의지할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을 구원하는 건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극점에 빛나는 오로라도 아니고 대양을 뒤집는 태풍 같은 것도 아니다. 당신이 온전히 빛나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해진 노을, 당신의 땀을 닦아주는 바람일 게다. 당신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나는 그대의 등 위에서 벗어나 그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그대를 불러보리라.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을 지켜온 자이니 말이다. 그대여, 그때 가거들랑 나를 인정하고 내게 의지하라. 이런 복학생 오빠를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년간 병풍이 돼줬던 그 오빠. 정말 장동건 하나도 안 닮았던 그 오빠. 그러나 내가 정말 상처를 입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서 손을 붙잡으면서 넌 잘할 수 있어. 이제 내가 도와줄게. 끌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다. 그런데 이건 짝사랑시입니다. 1절로만 끝났으면 아주 그냥 통속적인 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만 그럴싸해 보이지 이렇게 좀 코드 몇 개만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있다가 그때 오랫동안 견디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나서서 그대를 불러보겠다는 연애 편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삐리가 이연을 달아놨는데 그 이연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연 보실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 땅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자, 여러분 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장르입니다. 내가 내 아내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을 이미 장르의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쓰면서 이 내용은 진짜예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소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의 진실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화 시작할 때 자막 이런 거 흐르면 긴장하기 시작하죠. This film is based on true story. 어머, 그죠? 근데 그냥 베이스트야, 정말 true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연 긴장을 하면서 그 영화를 봅니다.
그만큼 진실성이 목말라 있어요. 근데 시는 이건 진실됩니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진짜 답답한 건 뭐죠? 정말 진짜인데 안 믿어줄 때. 이건 진짜인데 진짜야. 이 말은 너무 짜증나죠. 정말 가짜인 줄 알까 봐. 진짜라고 말할수록 화나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걸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용법.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뭐 어떻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블. 진실로 내가 그 되리라. 그럼 진실로 시에서 진실로 이른다는 건 그 다음 내용이 어떤 거래야 돼요? 그만큼 안 믿어지는 내용이래야 진실로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앞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천재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하죠. 이러면 충격이 없잖아요. 진실로 내 이르노니 사실 나는 잘생긴 게 아니야. 막 이럴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진실로라고 한 그 다음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저게 왜 믿어지지 않는 얘기일까? 뭐라 그랬죠? 내 사랑을 뭐로 바꿨다고요? 한없이 있던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왜 거짓말처럼 들린다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은 사랑하는 순간 기다림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짝사랑할 땐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일단 사랑이 시작되죠? 여러분 못 기다립니다. 아니 석 달이 지났는데 손을 안 잡아. 이것이 개인가? 왜 진도가 안 나가지? 못 기다려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조급해져요. 갑자기 욕정에 불타고 정욕에 빠지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성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뭐라 했냐면 내가 사는 사랑은 기다림과 맞바꿨어. 다시 말하면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거 맞바꿀 정도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뻥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내 사랑은 기다림이다. 나는 기다림과 사랑을 바꿨다는 거야. 너를 너무너무 아껴서 나는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뻥이죠. 그걸 믿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한없이 있다는 그 기다림으로 지금 20여 년째 속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왜? 정말 내가 내 사랑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기다려줄 틈이 없어요. 또 못 봤어? 또 떨어졌어? 또 그 모양이지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또 떨어졌어도 기다리고 또 사고 쳤어도 해결해주고 그렇게 기다려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사춘기라 그랬었잖아요. 이제 조금 벗어나는데 무려 3년을 사춘기를 하신 분이에요. 중학교서부터.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1년씩 나갔다니까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게. 근데 새벽 기도 1년 만에 들려준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널 50년을 기다렸다. 이 말이었어요. 보니까 내 인생도 뭐죠? 내 인생도 다시는 사고 안 칠게요, 치죠. 제가 더 이상 죄를 지면은 지죠. 매번 그래서 50년째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 네 자식 지금 1년 못 기다려갖고 그렇게 안달이니? 그렇게 들렸어요. 하필이면 들려줘도 왜 그런 말을 들려주지? 내일부터 당장 해결해 주리라 이런 거 안 해주시고.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기다려야 정말 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정말 난 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1년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3년 기다렸어요. 요즘 서서히 드디어 호르몬이 빠지기 시작하시면서 돌아올 조짐을 보이세요. 어제도 둘이 같이 공부했다?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 열나 사랑해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남들보다 열나 사랑해요.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랑 안 해요. 저 기다려요. 라고. 그럴 만큼 사랑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어떤 변화가 벌어지냐면 놀랍게도 그러면 지금 그럴 정도의 위대한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온조가 바뀌냐면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분위기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러더니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아니 아까는 그렇게 한없이 이 땅 기다림을 강조해놓고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인 것처럼 얘기해놓고선 그런데 지금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그칠 것을 믿는다. 지금 한방눈이 퍼붓기 시작하지만 저 눈이 안 그치겠어요? 그치고 말겠죠. 모든 건 그렇겠죠. 그렇다면 내 사랑도 그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3의 생각이에요. 우리 여러분 전에 봄날은 간다 봤잖아. 그때 유지태조차도 어떻게 사랑이 변했니? 그랬던 애지. 그런데 이미 황동규는 고3일 때 알고 있었지. 사랑은 변하는 거야. 영원한 사랑은 없는 거야. 그것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에서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시제입니다. 자 보세요. 그 기다림을 바꿔버린데 있었다. 과거에. 오늘 이 편지를 쓰기 전 과거에. 독한 놈이죠. 바꿔버린데 있었다.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는 지금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이 아이러니. 시를 쓰면서 아, 이 사랑이 영원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사랑도 그칠 거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은 뭐지? 그것이 끝났을 때 내가 어떻게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할 때 누군들 사랑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끝난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있을까가 진짜 위대한 사랑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3이에요? 놀랍잖아요. 자, 누나 지금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시를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오늘부터 아닌 것 같아. 언젠간 아닐 거야. 그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누나 사랑이란 게 원래 그래. 라고 고3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위대한 사랑은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가 어떨까? 나는 그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사랑이 끝나고 나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 사랑은 아니지만 지금같이 뜨거운 그런 열정의 사랑은 아니겠지만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도 난 사랑할 거예요. 그때 나는 그런 기다림의 자세를 가질 거예요. 우린 헤어진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들이 주로 누가 차이고 뭐 복수하고 막 혈전 그런 거잖아.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끝날 수밖에 없다. 그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 고3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즐거운 편지입니다. 그래서 짝사랑이지만 즐겁다는 아이러니가 성립되는 거죠. 열정으로 넘쳐 제어하기가 힘들기 일수인 기쁜 우리 젊은 날. 황동규는 사랑을 순간의 감정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연속성에서 파악함으로써 이 시를 사적인 러브레터 수준에서 승화시킬 수가 있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칠 것이다. 눈도 그치고 그러다 다시 퍼붓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다리라. 다만 그때 그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할 따름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진정한 사랑은 짝사랑이라 하지만 짝사랑이 다 사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기쁜 건 아닙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불후의 명곡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잠 깨셨어요? 되게 이런 가사를 낭송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 노랫발이 스며들어갖고 낭송이 잘 안 돼요. 끊어지는 게 이상하게 끊어져요.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하지 않았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게 되면 사실은 말 못하는 사랑이죠. 그대 등 뒤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고상한 경지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내 신승우는 마지막 음에서 목 울음을 떨며 삼키는 기교를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 슬픈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의 사랑도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대 등 뒤에라도 머물고 싶었지만 모진 마음 다잡아 스스로 등을 돌려야 했던 사랑도 있습니다. 다음 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부터가 배경입니다. 제주읍에서는 어디로 가나 등 뒤에 수평선이 걸린다. 황홀한 이 띠를 감고 때로는 토주를 마시고 때로는 시를 읊고 그리고 해질녘에는 서사에 들르고 먹구슬 나무 나직한 돌담 문전에서 친구를 찾는다. 그럴 때마다 나의 등 뒤에는 수평선이 한결같이 따라온다. 아, 이 숙명을, 숙명 같은 꿈을, 마리아의 눈동자를, 눈물 어린 신앙을, 먼 종소리를, 애절하게 풍성한 음악을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박목월 선생의 배경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적어도 그 사연을 알기 전까지는 저는 이 시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앞부분은 쉬웠어요. 제주는 섬이니까 어디서나 수평선이 있을 테고 그 수평선을 허리띠 마냥 감고 술 마시고 시 짓고 서점 오가고 친구 부르고 아주 멋진 낭만적 전경을 떠올리면 됩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 뭐 이거 연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시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요. 이 수평선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혹시 의인법일까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것이 숙명이요, 즉 운명이요, 숙명 같은 꿈이요, 꿈 같은 숙명이요, 거기다 갑자기 마리아, 신앙, 종소리, 풍성한 음악이라니. 여러분, 모골 선생은 내가 아는 한 이렇게 나열하길 좋아하는 시인이 아닙니다. 나열은 자칫 들뜨기 쉽고 수다스럽기 쉽기 때문에 모골 선생은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모골 선생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로맨틱과 약간의 쓸쓸함과 약간의 불안함과 이런 정조가 느껴지는 것일까? 더구나 마지막 구절 어쩔 수가 없다니. 그것은 운명 따위를 일컫는 말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수평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신앙과 음악 같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운명이란 말인가? 그래서 나는 이건 뭔가 중간에 비약이 있는 시 정도로 치부해두고 기억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박목월 평전 속의 그 사연을 읽기 전까지는. 이 시의 배경에는 신승훈의 노랫말처럼 사랑해선 안 될 사람과의 러브스토리가 담겨 있다. 전쟁 중 대구에서의 일이다. 38 나이의 유부남 박목월 시인을 흠모하던 여대생이 있었다. 서울로 환도한 이듬해 그녀의 구애에 모골도 호감을 갖게 되지만 자책을 느낀다. 후배 시인 황금찬에게 부탁해 단념하도록 부탁도 해보았지만 도리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겠지요 라는 대답만 들을 따릅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가을 모골이 자취 없이 사라졌다. 그녀와 함께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은 몇 달이 지나서의 일. 제주 생활 넉 달째 되던 어느 겨울날 모골 선생의 부인 유익순 여사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말없이 보통 일 하나 내민다. 무슨 사단이 벌어지려는 걸까? 허나 거기에는 그들 두 사람을 위한 한복이 한 벌씩 들어있었다. 더불어 그녀는 생활비가 담긴 봉투도 내어놓았다. 부인 앞에서 여인은 울었다. 그리고 모골과 헤어졌고 모골은 서울로 올라오게 되지만 차마 집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효자동에서 잠시 하숙 생활을 하며 스스로를 정리한다. 이게 모골 선생의 지금은 다 알려진 숨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모골 선생은 참 미남이었어요. 유경수 여사도 몹시 좋아했던 유경수 여사의 선생이었습니다. 청와대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38 나이에 웬 여대생이 흠모를 했다는 거예요. H대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골 선생님이 우리 한양대 국문과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서 원래 밝히고 싶지 않은데 이런 건 홍대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캔들 캐는 거 안 좋아해요. 스캔들은 묻어주자는 것이 저의 기본입니다. 그거 캐서 좋을 게 뭐 있어? 아주 가학적인 변태들만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하튼 사람이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 사랑하는 건 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그건 구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 사랑해야죠, 그죠?
김정은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그 실제 가요에도 있어요. 여러분 대중가요도.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그 죄라고 나와요. 그 딱 가사에.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사랑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 그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죄도 때로는 운명으로 올 때가 있어요. 의지랑 상관없이. 운명이란 말은 여러분 뭐와 대립되는 말이냐면 의지랑 대립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이때는. 내가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의지 있어요. 그런데 운명처럼 딱 다가와서 의지가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운명이 파워가 얼마나 센데요, 여러분. 의지 따위? 여러분도 제일 못 믿는 게 누구의 의지예요? 자신의 의지죠. 그럼 더 남한테는 강요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의지도 없이. 그래서 지는 또 게임하고 앉았잖아요. 어? 그런 게 의지예요. 여러분 함부로 남의 스캔들에 대해서 뭐 다 용서하자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게시판에 또 스캔들 조장해. 뭐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제주도로 애정의 도피 행각을 벌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려져가지고 유익순 여사가 나타나죠. 어휴, 여러분 대단한, 그죠? 우리는 워낙 막장 드라마에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또 이제 보통이 갖고 왔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 생각하죠. 뭐 열자루, 뭐 이제 그런 거, 곡괭이, 뭐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딱 한복이랑 생활비까지 하신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는 없는 그 당시 시대에 정말 현숙한 아내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여인이 접습니다. 한마디로 뭘까? 졌다. 졌다. 이건 진 거죠. 진 거죠. 이건 뭐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진 거죠. 그러자 그 자리를 물러섰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근데 제가 모건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게 부러워서 좋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는 불안해 죽겠네. 뭐 제가 모건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이 와중에 시를 쓰신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시를 쓰신 분. 나 같으면 이 와중에 차마 시 못 쓰고 시 남기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모건 선생이 바로 집으로 가지를 않으시고요. 효자동에서 머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겼다고 전해지는 것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니란 설도 있는데 모골 선생이 이 아픔을 노래로 남겼다고, 시로 남겼다고 전해지는 것이 지금도 널리 애창되는 가곡 이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여기서 포인트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러기? 구말리? 저는 이 시에서 가장 포인트로 보는 부분이 여러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라는 요 도라고 하는 보조사입니다. 여러분 항용 우리가 헤어질 때는 어떤 식입니까? 나는 간다, 너는 남아라. 혹은 나는 있는데 그가 떠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이별의 공식이죠. 누군가는 차고 누군가는 채이고 누군가는 떠나고 누구는 남고. 그게 아니라고요.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설마 맞바람? 그런 거 아니죠. 자, 지금 이 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It's time to go.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우리에게 허여된 운명의 시간은 여기까지야. 너도 알잖니. 그러니 이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라는 그러한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사랑이 다해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애틋함이 있는 거죠. 그죠? 나는 사랑이 남았는데 너는 사랑이 다했다고 떠나가는 그런 이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 여전한데 너도 알다시피 It's time to go. The game is over. Now I have to go. Also you have to go.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안 돼요 그럴까? 맞아요. 이젠
당신도 가고 나도 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숙한 시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별의 노래입니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사랑은 변하는 건데 우리 사랑이 저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날이 저물어서 우리 사랑은 저문 게 되는 거죠. 집사람 왔지 않니? It's time to go.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여러분 이 시의 순서 바꾸면 얼마나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아,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그러지 않았어. 아, 너도 가고 너를 먼저. 너도 가고 그 다음 나도 가야지 하는 식의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상당히 슬픈 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비로소 앞의 시가 저는 이해가 갔어요. 아하, 이런 거였구나. 섬나라 제주도가 수평선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운명같이 다가온 그녀를 벗어날 방법도 없는 거구나. 제주도가 수평선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주어진 운명이란 말이에요. 제주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게도 수평선처럼 다가온 그녀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벗어나야 할 당위는 알지만 당분간이라도 그럴 의지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다들 의지 있어요. 담배를 끊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다만 당분간 그럴 의지가 없죠. 담배를 끊어야 될 당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당분간은 끊지 않으려는 의지가 좀 더 강할 뿐이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건생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황홀한 띠라 그랬어요. 황홀한 띠. 여러분 띠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양가성을 이해해 보세요. 허리띠의 은유가 뭐죠? 한편으로는 장식이고 한편으로는 구속이죠. 그래서 원래 남자한테 선물해 줄 때 옛날에 가죽 제품을 많이 선물해 줬는데 그 이유는 가죽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지갑 많이 선물했고요. 여러분 지갑 선물할 땐 그 안에 넣어서 주는 거예요. 지갑만 주는 거 한 1,000만 원 정도 넣어서 주는 게 예의예요.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1,000만 원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혁대 많이 있다. 혁대 구두는 아니에요. 구두는 가죽 제품이지만 신고 간다. 이런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혁대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럼 혁대는 어떤 거죠? 버클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장식성도 있지만 사실은 쫄라맨다는 구속성이 있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허리띠를 선물해 준다는 건 어디 가서 풀지 마. 넌 내 거다 하는 속성. 그래서 주로 넥타이, 허리띠, 졸라매는 걸 여자들이 많이 사줘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그런 양면성이 있단 말이죠. 즉, 이 여인은 내게 황홀한 띠이자 내게 구속이기도 한 그런 것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그 여자에게서 마리아 같은 걸 원하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구원의 여인상이기도 하면서 종교적인 연결성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아십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늘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해결책이 없다. What shall I do?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지금은 그냥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잘못된 것 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일 것이다.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모골은 그 와중에도 시를 씁니다. 효자동에서 하숙생활을 하던 모골은 효자동이란 시를 남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페북에도 안 올려. 카톡도 안 해. 남기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이 성실한 시인은 이 감정을 그대로 쓰면서 이른 아침 일어나 마태복음 5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며 위로를 받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고 씁니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이른바 산상설교의 첫 부분인데 이 장의 27부터 32절까지가 간음과 혼인에 관한 설교입니다. 왜 울었는지 아시겠죠?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그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질투하지 않으며 그걸 쭉 읽고도 눈물을 흘린 겁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잘 안 서는 편인데 지금까지 한 3번 섰는데 그때는 전제가 부부를 다 알 때 전제 조건이에요. 줄에 서면서 신랑에게 한참하고
신부는 그 훌륭한 신랑의 아내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서 둘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되고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너 이 사람 사랑하니? 그럼 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나 정재찬은 온유하고 아니죠. 그럼 사랑 더하라고. 나 정재찬은 온유하고 아니지. 나 정재찬은 시기하지. 나 정재찬은 질투하지.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은 몰라요. 그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오늘 수업도 다시 사랑해서 결혼해라. 이제 사랑은 난 널 사랑해가 아니라 정말 나는 온유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래 참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목원 선생은 뻐국새라고 하는 하숙 시절에 쓴 시를 보면요. 기도가 눈물처럼이 아니라 눈물이 기도처럼 흐른다 그랬어요. 눈물이 기도처럼 흐른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목원 선생에 아주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등 뒤에 그녀는 어찌 되었을까? 모골의 등 뒤를 떠나 살다가 가다 이별의 노래가 들려올 때마다 그걸 듣는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을맞이 가곡의 밤에 아니 지나가는 차에서 나오는 라디오에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하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그녀 마음은 어땠을까? 30년 만에 시인이 찾아가 딱 한 번 차 한 잔 마시며 담배 한 대 피울 시간만큼 만나고 돌아섰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긴 하지만 그것은 다 호사가의 관심에 속할 뿐이다. 난 관심 없다. 윤리라는 문제 분명히 있다. 그거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슬프고 아파할 권리가 있지 않는가. 그녀 역시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떠남 또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다. 그래야 지난 숙명은 숙명 같은 꿈으로 돌리고 아마 새로운 숙명으로서 현실.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잘 살게 됐을 거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류의 전설에는 항상 어느 정도 각색이 가미되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사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뒷이야기도 전해져요. 이별의 노래가 여자생과는 무관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캔들에 관한 한 실증에 따른 정설 확인 이런 거 무익한 겁니다. 다만 이들의 사랑에 관한 모든 전설은 전적으로 우리 시인 박목을 편에서 구성되고 회자되고 전해지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식적인 습관은 종종 목월은 미화하고 마치 그녀는 평생의 영광처럼 목월과의 추억을 간직했으리라 여기곤 하지만 어쩌면 그녀야말로 억울했을지 모르고 후회할지 모르고 아파했을지 모릅니다. 그녀야말로 하고픈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여인의 편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김수희의 애모를 바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틀어주긴 좀 아깝습니다. 여러분 김수희의 애모 그러면은 또 트로트 뽕짝 이러시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그해 연말 MBC 가요대상에서 서태지를 눌렀다는 전설은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곡조는 대충은 아시죠?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하는 겁니다. 세월의 강 너머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모골의 그녀가 된 심정으로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만큼 나 더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모골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모골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녀 역시 모골 앞에만 서면 작아졌을 것이다. 등 뒤에 수평선처럼 따라다녔지만 한편으로는 그녀 또한 늘 눈이 젖어들었을 것이다.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했던 여인 그녀도 아마 평생 모골은 잊지 못했으리라 하고 믿어봅니다. 자, 다음 시입니다. 다음 시는 강은교라고 하는 시인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들으면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떤 시인지 한번 봅시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대의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구름, 결코 잠 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라는 시입니다. 뜻은 모르겠는데 그냥 있어 배죠. 이런 식의 괜찮은 시예요. 근데 보면요, 여러분 이 시의 화자는 사랑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소유욕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사랑이란 어떤 거냐고 얘기했더니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그런 사랑할 자신 있어요? 떠나고 싶은 자 못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들이 깨우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수다 떨 것.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랑법이잖아요. 근데 강원교는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자는 떠나게 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아닌가. 잠들고 싶은 자를 잠들게 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지 내가 깨있고 싶다고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건 사랑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하라. 그런데 그렇게 가라 해놓고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오히려 무관심일 수도 있죠. 사랑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졸고 싶은 자 졸게 하고 조퇴할 사람 조퇴하게 하고 결석할 사람 결석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F를 주잖아. 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잖아. 진짜 사랑이라면 오히려 잠들고 싶어 하는 자 깨우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죠. 조퇴하고 싶은 자 붙잡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잠들고 싶은 자 깨우는 게 사랑이냐 그거 참 어려운 경계입니다. 그럴 때 이 강은교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자,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모르겠다. 사랑 아니란 얘기예요. 떠나고 싶은 자 못 가게 하고 사랑 아니라.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나는 잠든 척하면서 그러나 실눈으로 그가 가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와우. 응? 좀 이해 가셨어요? 응? 그가 가는 모습에 내가 눈 뜨고 있으면 가니 못 가니. 떠나고 싶은 자 떠나. 가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딜 떠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 이것도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가세요. 떠나고 싶으면 떠나게 하고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은 어떤 거지? 가는 사람의 뒷모습이라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따라서 실눈으로 볼 것. 실눈으로 홀로 떠나는 모습 보고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보자. 물론 마지막에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각자의 해석에 열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 시인 자체는 이것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했다는 건데 그건 좀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강은교는 어떻게 보면 여자 황동규 비슷해요. 요 대목과 연관해서는 강은교 선생 경기여고 출신입니다. 이때 개포동 떠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여고 출신입니다 하는 것은 서울대입니다. 뭐 그거보다 더 세요. 경기여고 출신이었고 또 황동규처럼 고등학교 시절에 클래식 음악에 또 빠져가지고 저 르네상스 음악실을 막 출입했어요. 이 르네상스 음악실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예전 여러분 나도 그 세대는 아닌데 나보다 앞선 세대들은 음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은 음악의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음악 그러면은 자기 거죠. 멜론에서 내가 선곡해서 내 걸 챙겨서 내가 내 이어폰으로 듣는 대단히 사적인 행위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나만의 음악을 각자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계가 없었을 때를 생각해 봐야지. 여러분 제가 이상 설명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마철루는 죽음이라 그랬지. 기계가 사람의 의식을 바꾼다고. 우리 학교 안에서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일 때는 교수들끼리 친해요. 왜냐하면 가던 길에 힘드니까 4층 들러서 커피 한잔 하고 5층 들러서 또 악수하고 6층 가는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 생기잖아? 그럼 난 바로 6층 사람이고 다른 사람 바로 5층이고 우리 만나지 않게 돼. 그것이 문명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거든. 음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개별화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집안에 전축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음악은 과거에 어떻게 존재했는지 아세요? 라디오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책의 제목을 시를 잊은 그대에게로 줬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밤을 잊은 그대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문세가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 다음날 친구들이 다 공유하는 게 어제 그 멘트 재밌었지. 어제 그 사연 재밌었지. 어제 그 음악 참 좋았지. 라고 하는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워크맨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부터 개별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전축 가진 사람도 몇 안 될 뿐만 아니라 전축이 있어도 집에서 하는 전축은 스테레오 정도 간신히 갖춘 수준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진짜 음악은 어디서 들어야 되느냐? 르네상스 같은 데 가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턴테이블 큰 거에 앰프에 진공관 해가지고 또 스피커 또 이게 벽에다 붙여놓는 거 있잖아. 커다란 거. 그런 걸 듣는 게 이제 또 한 인텔리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다방에 가서는 커피 값을 내고 앉아서 음악을 듣다 오는 겁니다. 강은교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맛에 빠진 거예요. 클래식 음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클래식 음악에 빠져들었으면 칭찬해 줬느냐?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 뭔가 빠지는 건 부모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클래식이건 힙합이건 빠지는 건 같아요. 클래식 만렙도 만렙이야. 그러니까 강은교가 경기 오고 다니면서 그냥 르네상스만 막 가니까 이 아버지가 딸바 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초리를 들었다고 돼 있어요. 강은교한테. 그래서 강은교가 그래서 음악을 끊습니다. 황동규랑은 다른 이유지만 음악을 끊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끊는 대신 책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또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 무슨 책인지 모르죠. 소설책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 역시 멋진 글쓰기 까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성악 콩쿠르에 나가고 싶었지만 레슨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또 음악을 포기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참 이 선택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녀는 또 다른 황동규가 아니었던가. 등 뒤에서 하늘을 볼 줄 아는 눈이 그들은 닮았다. 눈을 떠도 아니 보이고 눈을 감아도 아니 보이는 것. 그대 등 뒤에 걸린 커다란 하늘은 실눈을 뜨고서야 비로소 보인다. 기다림과 침묵, 그 성숙이 닮았고 사랑을 버림으로써 큰 사랑을 얻는 사랑의 역설도 닮았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모골의 그 여대생을 닮은 것 같다. 집착하면 안 된다.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그러나 예의를 갖고 실눈 뜨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랑법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소통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철저히 내면적인 목소리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침묵이 오래되면 미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 우리의 상상은 여기서 그쳐야 한다. 여러분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혼자 다 사귀고 이건 정신건강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멋져 보이지만 이건 어느 정도 내공을 갖추지 않은 자는 따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람은 소통하고 살아야 됩니다. 멋이야 있지.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다만 실눈을 바라면 미칩니다. 우리는 막 수다 떨어야 돼요. 걔 떠나간 거 있지?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강은교 선생은 나중에 좀 질환을 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걸 극복하시고 나서 지금도 부산 지역에서 시 치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시로 힐링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세요. 너무 혼자 내면에 침잠하는 건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외향에만 매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면을 찾아가는 여행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모든 매력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랬어요. 요 여자 기억속에 넣어두고 다음 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쁘지? 자, 이제 강은교 시인에게도 영화 속 노래 하나를 내가 바쳐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인 영화계의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그녀에게, 영어로는 제목이 Talk to Her라고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요거는 must have,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트 해브 하셔야 할 작품이에요. 처음에는 현대 무용계의 거장인 피나바우슈의 이 무용이 막 나오다가 그 다음은 또 국중국도 나오다가 마지막 음악도 나오고 그런 아주 다채로운 영화인데요. 주된 내용 중에 한 축은 이렇습니다. 이 스포일은 없어요. 베니그노는 사람 이름이 발레리나 알리샤가 아니고 직업이 발레리나인 알리샤를 짝사랑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여인입니다. 물론 그녀는 모른다. 짝사랑이니까. 그런데 그만 알리샤가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알리샤를 베니그노는 4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옷을 입혀주고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해주고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이에요. 간병인을 자처해서 그녀랑 항상 옆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그녀는 짝사랑하니까 몰랐고 지금 옆에 있어도 의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나는 늘 사랑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하죠. 드디어 그녀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녀를 벗길 수가 있습니다. 늘 그녀의 옷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녀는 역시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못 알아듣는 그녀, 식물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베니그노는 정성껏 들려줍니다. 옷을 입혀주고 화장해주고 머리 손질을 해줍니다. 4년간. 물론 여러분 이 영화는 레알이 아닙니다. 여러분 4년 식물인간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한 달만 누워 있어도요 형체에 아주 큰 변화가 벌어지고 특히 이 욕창 같은 게 잘 생기기 때문에 자꾸 뒤집어주고 이래야 되고 사람 말라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박신양의 그 임종 씬 같은 걸 왜 센티멘탈리즘이라 그러면 사실 여러분 그런 임종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그렇게 멋있게 못 죽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 없어요. 참 힘들게 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대부분은. 식물인간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요 마치 마네킹처럼 이 여인이 끝까지 예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판타지라고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이 베니그노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쁩니다. 항상 마주하고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말을 하지만 그것은 등 뒤의 짝사랑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침묵과도 다를 바가 없다. 그녀에게 말을 걸지만 그녀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그녀가 누워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다. 4년 동안. 가장 큰 하늘이 바로 베니그노의 등 뒤에 있음을 과연 그녀가 알게나 될까? 베니그노는 그저 기다릴 뿐이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합니다. 병실에 꽃을 치장하고 커튼을 열어 하늘을 보여주지만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그는 서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저 실눈으로 그녀의 홀로 잠드는 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런 그대의 등 뒤의 사랑도 있다는 거죠. 이 영화 속의 노래 브라질 음악가 까에타노 벨로주의 쿠쿠루쿠쿠 팔로마. 이게 발음이 좀 그래. 쿠쿠루쿠쿠는 지금 비둘기의 의성어입니다. 쿠쿠쿠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면 쿠쿠쿠쿠 비둘기 그런 노래예요. 근데 이제 쿠쿠루쿠쿠 스팔로마는 건데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들어왔던 노래예요. 번안돼서도 많이 불렸어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저 카에타노 벨로주는 그러니까 이 알모도바르는 이 가수가 노래 부르는 장면을 그냥 롱테이크로 잡아버려요. 배경음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써요. 어쩌면 이 사람의 이 노래를 담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정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 까에타노 벨로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용필 같은 사람이에요. 브라질에. 우리나라가 슬픔과 애한, 이런 애환, 한 이런 거 우리가 잘 표현한다 그러지만 좀 이따 들어보시게 될 텐데 브라질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노래 하나만으로도 영화값이 아깝지들 않다고 하는지 알게 될 게다. 안타깝게도 나의 제주로는 애절하게 풍성한 이 노래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 침묵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노래가 사랑법의 배경음악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그것이 강은교 그녀에게 아니 지금도 누군가의 등 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바치는 곡입니다. 아마 광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없네요.
요거는 이 영화의 앞부분입니다. 제가 좀 이따 쿠쿠루쿠군 들려드릴게요. 무용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Que hacen su fuente en la huella llamando.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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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sus puertitas de palma, jura que esa paloma no es otra cosa más que su alma, que todavía la espera a que regrese la desdichada. 그런 게 바로 실눈으로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는 그런 음악적 표현이 아닐까요? 어느 날 연구실에서 밤에 저는 저 음악을 틀다가 나를 그냥 놔버린 적이 있어요. 그냥 울었어요.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나 저 영화가 주는 안타까움, 저 영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인간끼리의 소통이 갖는 위대한 힘입니다. 베니그노가 그 알리샤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면서 사실 그녀가 깨어나고 깨어나지 않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간절함이 인간에게 있는 한 그 간절함은 결국은 사람들 간의 막힌 벽을 허물고 소통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 식물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그녀에게 한 번씩들 감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